네, 저희 박상현 앵커 전해드린 대로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를 놓고 공개 변론이 진행됩니다. 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사형제 합헌을 주장하는 전문가 모셨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12년 만에 변론입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법무부 쪽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하는 쪽에 대한 이 전문가 의견을 갖다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이제 피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뭐 참고인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재판관들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뭐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사형도 헌법이 인정한 형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문제와 사형을 존치시킬 거냐 폐지할 거냐 예. 이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결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앞에 문제 합헌이냐 위헌이냐는 헌법 해석을 통해서 즉 헌법 제 110조 4항에서 보면 이 비상계엄의 군사재판의 경우에 있어서 사형을 제외하고는 단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항은 결국 이 사형이 헌법상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상 허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2010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존치냐 폐지냐의 문제는 요 이제 110조 4항의 해석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이게 사형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했지 사형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형법 개정 등을 통해 입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상으로는 이걸 위헌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 입법을 통해서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막 시작했는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헌법 얘기를 해주셔서요. 이게 지금 어쨌든 교수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헌법 10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주장하는 건데. 지금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권조차도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닙니다. 당장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낙태 문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에서도 이제 그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에 우리 헌법재판소도 현재 이 산모의 자기 낙태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완화해라. 현재 조항들은 좀 위헌성이 있다라고 해서 국회에 대해서 입법 개선을 요구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본다면 생명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뭐 사용은 안 된다라는 게 모순이 되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 선고는 하지만 집행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집행한 게 25년 전이고요. 97년. 그럼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는 이 사형이 아예 없어진다는 것과 단지 집행을 안 한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 차이가 없다면 지금 현재 여기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분들이 무기수와 보조참가로 사형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차피 사형 집행 안 될 건데 난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면 소송할 필요도 없는 거죠. 결국 이분들도 집행이 안 될 뿐이지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걸 단순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폐지하려고 한다면 이건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국민의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법을 개정을 해야죠. 이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하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자에 말씀해 주신 게 이른바 위하력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 그 위하력이 전혀 없다면 지금 집행이 안 되는 분들이 집행이 안 되고서 이제 계속 사형수로 있는 분들이 여기 돼가지고 헌법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거 없애달라, 위헌으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형이 선고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내가 무기징역을 받을지 사형을 받을지 이런 걸 고민할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됩니다. 예. 어떤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범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욱 하고서 이제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뒷일을 생각 안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 예. 예. 야, 내가 이제 이러려 해가지고서 일을 저지르면 뭐 잡힐까 말까, 증거를 어떻게 인멸해야 될까, 그리고 만약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 이걸 찬찬히 계획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있겠죠. 예.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앞서 이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형벌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좀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예. 주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아가서 이게 집행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집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게 단계적인 문제거든요. 집행을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예. 이 위하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이 응보적 정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게 피해자 입장에 있어서는 뭐 대부분 이제 사형수는 사람이 죽은 경우니까 예. 유가족들이 이제 주로 문제되겠죠. 예. 유가족들은 아니 내 자식은 내 남편은 죽여놓고 지는 살겠다고 그러느냐 이런 뭐 보복 심리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게 문제는 그 피해자 쪽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 있어서도 야 저런 사람이 저런 범죄자가 계속 살아있는 게 정의로운 것이냐 예.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 국민들의 어떤 응보적 정의감 예. 이런 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형벌체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형벌체계라는 게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서 형벌도 얼마나 무거운 형벌을 하느냐가 예. 달라지는 거고 예. 뭐 현대적인 형벌은 응보형이 아니라 교육형이다라고 해가지고 교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예. 기본적인 시스템은 범죄의 중대성, 심각성과 형벌의 크기, 무게가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로 흉악범죄라면 네.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뭐 가족에 대한 아주 지나친 그런 흉악한 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형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런 중대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꼭 처벌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설명이신가요? 결국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 게 한편으로서는 이런 식의 형벌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고 국민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고 예. 그리고 나서 처벌의 문제는 또 변론으로 해야 되는 그건 이제 또 따로 따져야 된다. 예. 가장 또 그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오판 가능성이기도 하거든요. 예. 재심으로 인해서 뒤집히는 사건들도 있기 예. 때문에요. 억울한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오판의 문제는 인간이 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완벽한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그게 주로 많이 문제였던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진범을 제대로 못 잡고 잘못된 증거 때문에 그러는 경우. 이거는 최근에 있어서 DNA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외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법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예. 교봉암 뭐 사형판결이라든지 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라면 지금 민주화되고 그런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사형판결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오판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 한쪽에서 제기하는 대안 중에 하나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얘기를 많이 예.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예. 한편으로서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형보다도 이 당사자에게 더 좀 고통을 주는 형벌 아니냐. 과거 미국에서 이제 사형수가 무기수가 나 차라리 죽겠다. 예. 죽을 권리를 주장한 그런 경우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이 어떤 특정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이런 예.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사형은 생명권을 박탈하지만 예. 이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영원히 박탈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게 더 심한 형벌이냐를
논란이 있을 정도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러면 둘 다 빼자. 그러면은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 굉장히 누가 봐도 위험한 그런 흉악 범죄자가 뭐 20년, 30년 후에는 다시 사회에 복귀돼 가지고 우리 사이에서 또 다시 활보할 수 있다. 국민들이 그건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렇죠. 예. 가석방 없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 이절을 영원히 완전하게 박탈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사형이 없어지면서 이 사형 받았어야 될 지금 사형수는 집행이 안 되더라도 영원히 감옥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20년, 30년 후에는 오히려 석방돼서 나와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흉악범이 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런 위하 효과가 전혀 없다면 예. 이런 소송이 제기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위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 흉악범죄라는 게 그렇게 매년 수백 건씩 수천 건씩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몇 년에 한 번입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사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사건들, 뭐 고유정 사건이라든지 이은혜 사건이라든지 몇몇 사건들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기준으로 삼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세계적인 추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형제를 폐지하는 곳이 더 많나요? 지금 폐지 추세 쪽이지만 존치하고 있는 국가들은 훨씬 더 많고요. 뭐 좀 숫자로 얘기를 하자면 한 80여 개국이 존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결국 서구의 선진국들 중심으로 말하자면 사회가 안정되고 범죄가 감소했었을 때 이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그 정도 단계에 이르렀느냐 아직은 좀 아니지 않느냐. 향후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예. 앞서서 또 일반 국민의 어떤 음보적 정의감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여론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어떤 특정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평소에는 좀 뭐 사형 집행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별 관심 없다가 오히려 고유정 사건 같은 특정 사건이 터지면 집행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높아질 만큼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그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도 사형제 존치론 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저희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뭐 교수님 참고인으로 나가시기도 하지만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법리적으로 본다면 이게 사실 국민의 어떤 여론이 좀 바뀌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폐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입법론적인 것이지 해석론으로 본다면 헌법의 명문 규정에서 사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전에 얘기했었던 110조 4항 같은 것들 때문에 위헌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 역시 합헌 결정이 내려져야 하고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합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또 위헌을 주장하는 전문가로부터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